남도 문화탐방 강좌 제9강 운조루입니다. 운조루 고택을 택한 이유는 특이하게 남부지방의 경북지방의 형태의 집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이주이라는 분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서 28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정2품까지 오릅니다. 통정대부 삼수부사까지를 지내면서 나간 군수를 역임했습니다. 이 집을 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종손 유정수 씨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며느리 친정 가문으로 인하여 구례에 인연이 돼서 구례로 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구례 문척으로 정하려 했으나 이곳 지형이 명당이라 해서 이곳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1년에 약 100석을 했는데요. 1석은 벼로에서 약 2섬입니다. 구례의 좁은 농토로서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영조 52년 1771년에 시작하여 1776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6년에 걸쳐서 이 집을 이제 짓게 됩니다. 굉장히 상당한 그 기간에 걸쳐서 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중요 민속문화재 국가문화재인데요. 제8호로 정해져 있고요. 당초에는 99칸이었으나 현재는 약 73칸입니다. 한 칸이라는 것은 기둥 4개를 가지고 평면상으로 봤을 때 그걸 한 칸이라고 합니다. 강릉 선교장, 창녕 아석헌과 더불어 남한 3대 길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터를 금활락지, 금기몰리형, 오봉기소형이라고 일컬으면서 남한의 3대 길지로서 정해졌습니다. 운조루란 당호는 도연명의 기결회사에서 따왔는데요. 그 내용은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에 피어오르고 새들은 날기에 지쳐 둥지로 돌아오네 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전라구례 오미동 가도에 의하면 동쪽 행랑채 작은 사랑채가 연결됐습니다. 현재는 끊어져 있습니다. 또 타인능해라고 하는 인간적인 서사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타인능해라는 것은 한자에서도 보다시피 누구라도 마음대로 열 수 있다라는 그런 배품의 상징인데요. 뒤주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뒤주를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았다는 것은 타인이 와서 부끄러움이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줬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굴뚝도 토방에다 넣어서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배품이 있었기 때문에 큰 전란에도 집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채는 T자형으로 루마루 형식을 취했고요. 호남지방에서 볼 수 없는 경북지방형 미음자 뜰집입니다. 특이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답사 탐방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안채 좌우로 1층은 부엌을 두었고요. 2층 집입니다. 전면에 있는 안산이 오봉산인데요. 이제 주산은 계족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무봉은 지리산인데요. 전면에 있는 안산이 5봉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탐방 때 사진도 보시겠습니다만은 5봉우리의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오봉산이라 했고요. 뒤에 조계산은 화해산이라고 해서 화해산은 음양오행에서
불의 기운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불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큰 연못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봉산의 화의 기운을 어떤 수의 기운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못을 크게 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집과 지당이라고 하는 연못과는 상당히 우리가 연관성이 많은데요. 굉장히 그 비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의문시했는데 풍수지리적으로 푸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대문 앞 그 지당 가운데 이제 석가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석가산이라는 건 돌로 만든 가짜산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삼신선산이 있는데 이것은 도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을, 복례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방지 가운데 항상 석가산이 들어가는데요. 천원지방이라는 뜻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따와서 대부분 고택 앞에는 방지가 있고 석가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석가산 중에 가운데 하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복례산이라고 합니다. 전면에 있는 이제 안산은 우리가 이제 조계산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의 영향을 우리들은 많이 받고요. 음양오행에 안산의 생긴 대로 해서 집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주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 탐방을 시작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구례 운제루 고택의 배치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배치도를 보면 남부지방의 배치도하고 전혀 다른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측에 중정이라고 하는 뜰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뜰을 중심으로 해서 안채와 사랑채와 고방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고택은 육채 육마당을 우리가 고수를 주로 하는데요. 가운데 중정이 있는 집을 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중정과 사랑채가 T자로 해서 T자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문 있는 데가 이제 행랑채인데요. 행랑채 가운데 소술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그래서 특이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들어가기 전에 국가 중요문화재 지정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탐방할 때는 이런 것도 좀 세세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우측에는 명품 고택이라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 민속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중요라고 붙는 것은 국가문화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방할 때는 항상 중요가 붙었냐, 또 천연 기념물 중에서도 천연이 붙으면 국가문화재로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운조루를 본 뒤쪽 지리산의 정정입니다. 참 굉장히 그 뒤가 산세가 좋죠. 물론 지리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운조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는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의종군로라고 옆에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봤는데요.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할 때 구례를 통해서 여수로 가는 길을 지금은 되살려 놨습니다. 우리 탐방객들도 백의종군로를 한번 걸어보면
또 색다른 맛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국가를 생각하고 헌신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쪽 운조루에서 건너편 앞에 우리가 조산, 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은 조산, 아침 조자를 써서 조산, 안쪽에 있는 것은 안산이라고 합니다. 안산이 오봉산이란 말입니다. 뭐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봉우리가 5개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뒤로 보이는 계족산의 산 정상을 보십시오. 뾰족뾰족하니 있는 게 바로 화의 기운을 가진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주란 분이 정할 때는 그것을 택지라고 하는데요. 택지라고 하는데 택지할 때 이런 오봉산과 그 뒤에 계족산을 앞에 두고 택지를 했습니다. 자, 지배 전경인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어서 조금은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런 방지입니다. 방지 안에 복례산이라는 삼신선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크다고 제가 했는데요. 다른 고택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커서 상당히 집과 연못이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연못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 복례산을 크게 확대해 찍었습니다. 그 위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나무를 우리가 물론 기능적으로는 나무지만 신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들어가는 이 물인데요. 물이 섬진강이 정수로 흐르면 이 물은 집 앞을 흐르는 물은 역수로 흐르게 합니다. 물론 임의로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 물은 저 위에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명당의 조건에서는 항상 역수가 있어야 명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앞에 방지와 이 물은 소화수로도 썼습니다. 자, 들어가는 소슬산문입니다. 이런 문을 소슬산문이라고 하는데요. 행랑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분은 종부님인데요. 그분하고도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자, 들어와서 뒤에서 이제 본 것이고요. 그 산문 위에 호고리라 해서 호랑이 뼈라고 합니다. 그건 뭐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나 호랑이나 처용이나 쑥이나 이런 것은 이 대문에 또 문에 하면 잡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벽사적인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자, 행랑채를 쭉 찍었는데요. 행랑채가 정말 멋있습니다. 물론 복원도 했고요. 또 수리도 많이 해서 굉장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기와도 굉장히 새로 갈아서 번화라고 합니다. 번화를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가지런하게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행랑채는 뭐 외거노비와 솔거노비가 있는데요. 행랑채는 주로 솔거노비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이 집에서 일하는 어떤 노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외거노비라고 하는데요. 소작과 그 다음에 이 집에 와서 품팔이를 하고 사는 노비들입니다. 자, 여기는 마당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뒤에 사랑채를 찍은 사진인데요. 마당이 항상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거, 이것은 한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마당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허의사상과 공의사상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목적으로 쓰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당이라는 것은 건물하고의 그 연속성, 그러니까 특히나 뜰집에서는
중정이 방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채입니다. 사랑채도 굉장히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 석축이 가지런하게 쌓습니다. 자, 옆에 있는 또 사랑채인데요. 그래서 사랑채가 T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그런 부분은 툇마루가 있고 고상마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툇마루보다 약간 올라가 있는 게 고상마루라고 하는데, 저런 부분은 일종의 루 역할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 쌓기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쌓기법인데요. 다듬돌 바른 척 쌓기라고 합니다. 또 항상 계단은 홀수로 한다 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7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은 그 토방에 있는 그 기단인데요. 그래서 7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양택에서는 항상 홀수를 쓴다는 건, 홀수는 양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3칸, 5칸 계속 홀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채인데요. 전형적인 뜰집의 형태를 했다고 제가 했습니다. 장독대와 대청과 잘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미음자형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은 이제 보통 부엌이 있고요. 위에는 다락이 되겠습니다. 다락으로 위에는 쓰고 밑에는 부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을 보시면 여기도 부엌이 하나 있고 위에 다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갓집에서는 이렇게 다락을 잘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청은 6칸 대청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2칸이고요. 뒤로 3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칸 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갓집의 대청은 상당히 6칸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 대청은 우리 남부지방은 보통 대청이 집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경북지방이기 때문에 완전 트였습니다. 오픈 공간이 되죠. 그러면 저 대청과 마당이 하나의 공간으로 해서 관원상제 때는 같은 공간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장독대인데요. 장독대가 있는데 이 다음 편에 하는 강골마을의 장독대는 앞에가 문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맞은편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곡간채라고 합니다. 이제 창고죠. 일종의 한마디로 창고인데요. 조금 저는 저게 낮았으면 저 앞에 산들이 더 보였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대청의 천정을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게 대들보인데요. 가로로 가는 건 대들보, 세로로 가는 것은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대들보가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붉은색을 띠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 소나무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석가래를 연목이라고도 하는데 그 연목 사이에 회를 발라서 굉장히 수장으로도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래쪽으로는 대청 마루인데요. 이게 우물마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마루는 한쪽으로 쭉쭉쭉 빼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뜯겨서 되지 않고요.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것은 이쪽 대청 마루에서 툇마루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항상 툇마루로 연결되는 것이 대청입니다. 대청은 현재의 아파트로 보면 거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연석을 활용한 파서 절구통을 만들었고요. 맷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맷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군이라고 합니다. 어처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황당하다 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했습니다. 또 한 곳은 궁궐 건축에서 보면 잡상이라고 있는데요. 이 잡상이 또
어처구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부엌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종의 정지라고 했죠. 정지라고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놔서 솥과 이렇게 솥이 걸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부뚜막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솥이 걸려져 있지 않는 단순히 난방만 하는 곳은 함실아궁이라고 했습니다. 자, 건너편을 보면 우리가 설강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찬장입니다. 그곳에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트백을 시켜서 그 안에다가 찬장을 만든 경우고요. 자, 부엌의 천정인데요. 저 부엌의 천정 그름이 생겨서 저렇게 까맣게 됐는데요. 저 그름이 나무를 썩게 하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엌은 그름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썩지 않고 오래 나무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엌에서 옆으로 트여서 나가는 우물인데요. 우물을 이제 복원해 놨습니다. 우물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생명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택에서는 항상 맨 처음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택은 항상 좋은 물이 있으면 그게 명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택에는 명당수가 있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사랑채 뒤쪽에 굴뚝인데요. 사실은 저 굴뚝도 제대로 복원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이 집에는 굴뚝을 토방 쪽으로 빼서 했다고 했거든요. 기록에는. 그런데 만들어져 있어서 과연 저게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자, 여기는 사당으로 가는 곳인데요. 사당채로 가는 곳인데 이런 길을 우리가 고삿길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갓집에 어떤 정문 있는 곳은 그 대문이 있는 곳은 보통 고삿길로 들어가서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지켜주는데요. 이것은 사당채로 가는 길입니다. 자, 사당채입니다. 사당채 앞에는 사당마당이 있습니다. 사당채 마당인데요. 항상 육마당이라고 합니다. 채가 있으면 항상 마당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앞쪽에 마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나무도 심고 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순수한 마당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사당채에서 또 밖으로 가는 이제 중문이라고도 하고 현문이라고 합니다. 밖으로 또 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밖에 뭐 그래서 99칸이었는데 제가 73칸이라고 했는데요. 옆에 또 채가 있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자, 위에 고방채 쪽을 이제 위에 다락을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항상 어떤 여름용, 겨울용이 항상 있기 마련이어서 이런 공간이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택에 보면 대청이나 안방 같은데 벽장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벽장을 세트백 시켜서 그 안에 이불이나 옷을 넣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탐방을 하시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채와 채가 이제 만나는 곳인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추녀가 거기가 또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상량문이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량문을 또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상량문과 석가래와 도리가 만나는 그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능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해설해 놓은 거고요. 자, 뒤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쌀 한 2가마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론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안에 쌀을 넣고 안 보이는 곳에다가 넣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줬다는 것이 굉장히 베품이겠습니다. 그래서 타인능해라고 해서 한자를 제가 좀 크로즈업해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자, 나무도 굉장히 큰 나무죠. 자, 이것은 마루인데요. 텐마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을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 들어열개 문인데요. 이렇게 안방과 대청마루를 들어열개로 해서 자유스럽게 공간을 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었고요. 자, 이것은 이제 운조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것은 사랑채 옆에 루마루가 있습니다. 루마루에서 저 밖을 찍은 것인데요. 저 밖에 오봉산과 계족산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루마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이제 보시면, 자, 초석인데요. 그랭이 수법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건 루마루의 사진인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걸 이제 닭다리처럼 생겼다 해서 계자각이라고 합니다. 계자각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이 비어 있고요. 이게 루마루와 이쪽에 텐마루와 연결된 부분이고요. 밑에 초석도 받치는 것은 장주 초석으로 마루를 받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초석인데요. 루마루 아래에 통풍이 되게 했다는 것은 좀 썩지 않게 이렇게 잘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론과 그 다음에 탐방했던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운조루를 우리 지역에서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경북지방의 형태를 그대로 갖췄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북지방 답사도 많이 했습니다만 경북지방에서 남부지방의 형태는 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 우리 지역에 운조루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나 탐사자, 탐방객들에게는 굉장히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구당 할 때도 했습니다만 노구당도 미음자형 중정을 갖춘 건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운조루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고택으로서 또 그 안에 서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품으로 해서 6.25 전란, 우리가 한국전쟁이라고 하죠. 또 여순 사건을 지내오면서 거기가 좌익군들의 주 무대였는데 지리산이 이 집이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좌익 세력들이 그 머심 신분으로서 집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서 다 불지르고 없애고 그 가족들을 죽이고 했는데요. 이 집만은 구례에서 쌍산제와 운조루는 그래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은 남아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0강에서는 강골마을을 대해서 하겠습니다. 또 강골마을 또 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마을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